1944년 6월 13일 프랑스 노르망디 빌레르 보카주 중위 존 고먼은 진흙탕 도랑에 숨어서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500m 앞에서 SS 기갑사단 전체가 그의 소대 쪽으로 오고 있었거든. 타이거 탱크 12대, 판터 탱크 18대, 그리고 약 400명의 SS 병사들. 그의 뒤에는 대전차프 없는 영국 보병 43명. 그의 상관은 그의 아이디어를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멍청한 것이라고 불렀어. 35분 후 SS 기갑부대 전체가 완전히 끊겼어. 탱크들은 길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보병들은 흩어졌고, 독일군 사령관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리고 모든 영국군은 웨일스 출신 22살 청년이 철사릴, 나무 기둥, 그리고 순전한 대담함으로 독일 최정예 부대를 어떻게 막았는지 알고 싶어 했어. 이게 바로 그 이야기야.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노르망디 침공은 6일 전에 시작됐어. 1944년 6월 6일 D-Day. 15만 명의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했지. 계획은 간단했어. 해변을 확보하고 내륙으로 밀고 들어가고 독일군을 후퇴시키고 파리로 진군하는 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어. 독일군은 노르망디를 6주 동안 요새화했거든. 해변 방어선 뒤에는 기갑 예비대가 있었어. SS 판저 사단들, 독일에서 가장 훈련된 부대들. 이 부대들은 최고의 탱크를 가지고 있었어. 타이거 아이 60톤짜리 중전차로 88mm 주포가 장착돼 있고 정면 장갑은 100mm였지. 판터 45톤짜리 중형전차로 75mm 주포와 경사 장갑이 있었어. 영국과 미국 탱크들, 셔먼 탱크 30톤 75mm 주포 50mm 장갑. 좋은 탱크였지만 타이거나 판터와는 상대가 안 됐어. 그리고 전술적으로 말하면 SS 부대는 공격적이고 잘 조율됐어. 그들은 연합군 침투를 찾아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분쇄하도록 훈련받았거든. 6월 13일까지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변에서 약 10마일 내륙으로 진출했어. 진전은 느렸지. 독일군은 모든 인치를 싸웠거든. 프랑스 시골의 해지로 두꺼운 나무와 흙 제방, 은 자연적인 방어 장벽을 만들었어. 중위 존 고먼은 24살이었고 웨일스 광산 마을 출신이었어. 그는 1941년에 영국군에 입대했고 북아프리카에서 싸웠고 그리고 노르망디 침공을 위해 보병 소대를 이끌도록 배정됐지. 그의 소대 43명은 빌레르 보카주 근처에 배치됐어. 작은 마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로 교차로. 연합군이 그 교차로를 통제하면 그들은 더 내륙으로 공급과 증원군을 옮길 수 있었어. 독일군이 그것을 유지하면 그들은 연합군 진출을 막을 수 있었지. 정보부는 독일 기갑부대가 그 지역에 있다고 보고했어. 얼마나 많은지는 불확실했지. 한 소대? 한 중대? 영국 지휘부는 확신하지 못했어. 6월 13일 아침, 고먼은 그의 소대를 마을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내려다보는 위치로 이끌었어. 그들은 도랑을 파고 기관총 진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기다렸지. 오전 7시 30분에 정찰병이 돌아왔어.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 중위님, 탱크들이요. 많이요. 타이거랑 판터. 적어도 30대. 그리고 보병들 아마 대대 규모. 고먼은 생각했어. 43명의 남자들. 대전차프 없음, 바주카프 없음, 판처파우스트 없음, 소총, 수류탄, 그리고 2개의 브렌 경기관 총만.
30대의 독일 탱크에 대항해서 표준교리는 말했어. 철수하라. 상급 부대에 보고하라. 포병 지원이나 공중 지원을 요청하라. 하지만 철수하는 것은 도로 교차로를 포기하는 거였어. 그리고 포병이나 항공기를 부르는 것은 통신이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걸렸지. 그 시간 동안 독일 기갑부대는 지나가서 영국군 측면을 쳤을 거야. 고모는 옵션을 평가했어. 싸우거나 철수하거나. 만약 그들이 싸운다면 그들은 죽을 거야. 43명의 남자들이 30대의 탱크를 막을 수 없었거든. 만약 그들이 철수한다면 독일군은 통과할 거고 아마 수백 명의 다른 영국군을 죽일 거야. 그때 그는 뭔가를 기억했어. 웨일스에서 자랄 때 본 것. 광산 장비. 구체적으로 와이어 스풀. 케이블을 감는 무거운 금속 레일. 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이디어가 형성됐어. 아마 멍청한 아이디어. 거의 확실히 자살적인 아이디어. 하지만 고모는 손을 들었어. 대위님, 제게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위 데이비드 톰슨은 고모의 설명을 들었어.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 고모니 끝냈을 때 톰슨은 한참 동안 그를 쳐다봤어. 그가 천천히 말했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멍청한 거야.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대위님. 정말로 그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우리는 대전 차포가 없어요. 바주카포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멍청한 걸 시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탱크들이 우리를 안 찾기를 바라는 거죠. 톰슨은 도랑에 웅크리고 있는 병사들을 둘러봤어. 젊은이들, 대부분 10대들, 12시간의 전투로 지쳐 있었지. 만약 독일 탱크들이 그들의 위치를 치면 그들은 학살당할 거였어. 뭐가 필요해? 톰슨이 물었어. 와이어 스프리오, 전선 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나무 기둥들, 로프나 철사, 그리고 20명 정도. 톰슨은 2명의 상사를 불렀어. 들었지? 그의 목록에 있는 모든 걸 모아. 빨리. 다음 45분 동안 영국군은 재료를 모았어. 버려진 농장에서 와이어 스풀, 파괴된 독일 통신 위치에서 전선 릴, 울타리에서 나무 기둥들, 죽은 말에서 로프. 고모는 도로를 따라 위치를 선택했어. 양쪽에 해지로가 있는 고등 구간, 나무와 흙 제방이 5m 높이였어. 도로는 약 4m 폭이었지. 그는 병사들에게 해지로의 양쪽에 나무 기둥을 심으라고 지시했어. 도로 건너편으로 서로 마주보게. 기둥들은 지면에서 약 1m 높이였어. 그런 다음 그들은 와이어를 설치했어. 무거운 케이블 엄지손가락만큼 두꺼운. 한쪽 기둥에서 다른 쪽으로 뻗어서 도로를 가로질러. 그들은 4개의 케이블을 설치했어. 0.5m, 1m, 1.5m, 그리고 2m 높이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며 회의적인 표정이었어. 한 명이 말했어. 중위님, 탱크들이 그냥 그걸 통과할 거예요. 그건 그냥 철사잖아요. 고모는 고개를 저었어. 타이거 탱크가 60톤이야. 시속 40km로 움직이고 있어. 그게 이 케이블을 치면 엄지손가락만큼 두꺼운 강철 케이블. 뭔가 끊어져야 해. 케이블이거나 탱크에 붙어있는 뭔가거나. 그래서 뭐가 끊어질까요? 안테나, 잠망경, 해치, 외부 장비, 아마 트랙 텐셔너. 만약 케이블이 옳은 각도로 잡히면 포탑 링 안으로 감길 수도 있어. 병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 그래서요, 그게 탱크를 멈출까요? 아니, 탱크를 멈추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탱크를 망가뜨릴 거야. 안테나가 없으면 그들은 통신할 수 없어. 잠망경이 없으면 그들은 볼 수 없어.
해치가 손상되면 그들은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만약 케이블이 트랙이나 포탑 링에 감기면 그는 잠시 멈췄어. 그러면 그들은 진짜로 문제가 생겨. 톰슨 대위는 설치를 검사했어. 4줄의 케이블, 도로를 가로질러 뻗어 있고 해지로 뒤에 나무 기둥에 고정돼 있어. 해지로 자체가 케이블을 숨겼어. 도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만약 이게 작동한다면 톰슨이 말했어. 넌 천재야. 만약 작동하지 않으면 우린 43명이 30대의 탱크와 싸우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린 다 죽어.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는 정말로 이게 작동할지 몰랐거든. 이론적으로는 말이 됐어. 광산에서 와이어 스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었어. 무거운 케이블이 기계 부품에 감길 수 있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이건 광산 장비가 아니었어. 이건 60톤짜리 독일 탱크였지. 그리고 그는 추측하고 있었어. 0815시에 정찰병이 다시 나타났어. 탱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5분 거리. 고모는 그의 병사들을 배치했어. 대부분은 해지로 뒤에 숨어서 소총과 기관총 조준. 4명은 케이블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약 끊어지면 그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어. 독일 탱크 엔진 소리가 먼저 왔어. 낮은 으르렁거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다음 트랙 소음, 금속이 도로 위를 으깨는. 그런 다음 첫 번째 탱크가 보였어. 타이거 아이, 거대한 검은 십자가가 포탑에 칠해져 있고 88mm 주포가 앞을 가리키고 있어. 그 뒤에 또 다른 타이거, 그 뒤에 판터들, 그 뒤에 보병들. 전체 SS 기갑대대. 도로를 따라오고 있어. 고문의 43명의 병사들 쪽으로. 첫 번째 탱크가 케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했어. 50m, 40m, 30m. 고문은 숨을 참았어. 20m. 탱크 사령관이 해치 밖으로 있었어. 그는 해지로를 스캔하고 있었지만 케이블은 보지 못했어. 그것들은 너무 낮았고 해지로 그림자에 숨어 있었거든. 10m. 이제 너무 늦었어. 탱크는 멈출 수 없었어. 5m. 고모는 그의 주먹을 쥐었어. 그런 다음 첫 번째 타이거가 첫 번째 케이블을 쳤어. 케이블이 타이거의 정면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순간적이었지만 파괴적이었어. 첫 번째 케이블, 지면에서 0.5m, 은탱크의 하부 차체를 쳤어. 케이블은 긴장했지만 끊어지지 않았어. 대신 그것은 탱크의 트랙 가드를 따라 미끄러졌고 진흙 덮개를 찢어냈고 외부 연료 탱크를 뜯어냈어. 두 번째 케이블, 1m 높이, 는 탱크의 정면 장갑을 가로질러 긁혔고 안테나에 걸렸어. 안테나는 금속 비명과 함께 찢어졌고 케이블에 감겼어. 세 번째 케이블, 1.5m, 는 탱크 사령관의 해치 바로 아래를 쳤어. 해치 밖에 서 있던 사령관은 케이블을 받고 고개를 숙이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 케이블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때렸어. 그는 뒤로 넘어졌고 포탑 안으로 떨어졌어. 네 번째 케이블, 2m는 포탑 꼭대기를 넘어갔어. 하지만 진짜 피해는 안테나와 세 번째 케이블에서 왔어. 안테나가 찢어지면서 그것은 케이블에 완전히 감겼어. 그리고 탱크가 계속 앞으로 움직이면서 케이블이 팽팽해졌어. 나무 기둥들, 해지로에 깊이 심어진 은 버텼어. 케이블도 버텼어.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줘야 했지. 포탑 링이었어. 케이블이 구부러진 안테나 주위에 감기면서 그것은 포탑의 회전 메커니즘에 장력을 가했어. 타이거의 포탑은 포탑 링이라는 큰 베어링 위에서 회전했거든. 정밀 가공된 금속 링으로 포탑이 360도 회전할 수 있게 했지.
케이블의 장력이 포탑링을 왜곡시켰어. 약간만. 아마 몇 밀리미터.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 포탑이 회전을 멈췄어. 탱크 내부에서 포수는 포탑을 왼쪽으로 돌리려고 했어. 전기 모터가 윙윙거렸지만 포탑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는 수동 크랭크로 전환했어. 비상 시스템.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됐어. 포탑이 고정됐어. 첫 번째 타이거는 멈췄어. 사령관이 의식을 잃었고 포탑이 작동하지 않았고 안테나가 사라졌어. 운전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는 그냥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탱크가 망가졌거든. 두 번째 타이거는 10m 뒤에 있었어. 운전사는 첫 번째 탱크가 멈추는 걸 봤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하지만 60톤짜리 탱크는 빠르게 멈출 수 없어. 그것은 앞으로 미끄러졌어. 케이블 함정으로 똑바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케이블들이 안테나를 찢어냈고 장비를 뜯어냈고 포탑링을 왜곡시켰어. 두 번째 타이거도 멈췄어. 작동하지 않는 포탑과 통신 불가 상태. 세 번째 탱크, 판터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어. 운전사는 앞에 두 탱크가 멈춘 걸 봤고 도로 옆으로 급회전하려고 했어. 하지만 해지로가 그를 가로막았어. 5m 높이의 나무와 흙. 판터는 해지로를 통과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멈춰야 했어. 케이블 위치에 5m 앞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탱크도 멈췄어. 전체 행렬이 정지했어. 그런 다음 혼란이 시작됐어. 첫 번째 타이거의 탱크 사령관이 의식을 되찾았어. 그의 얼굴은 케이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했어. 포탑이 작동하지 않았어. 무정이가 죽었어. 그는 다른 탱크들과 통신할 수 없었어. 그는 권총을 집어들고 해치 밖으로 올라갔어. 만약 그들이 매복을 당했다면 그는 봐야 했거든. 영국군 저격수가 그를 쐈어. 한 발. 그는 포탑 위로 뒤로 넘어졌어. 다른 독일 탱크 승무원들이 이걸 봤어.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매복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 선두 탱크들이 망가졌어. 사령관이 죽었어. 그리고 그들은 무슨 무기가 그들을 쳤는지 볼 수 없었어. 판터 사령관, 네 번째 위치, 이 무정이를 잡았어. 전진 요소가 공격받음. 원인 불명. 무기 식별 불가. 후방의 대대 사령관이 응답했어. 상황 설명. 선두 탱크들이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에 의해. 포탑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신 두절. 철수하라. 하지만 철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 도로는 좁았어.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어. 돌아서려면 그들은 해지로를 통과하거나 뒤로 운전해야 했지. 그리고 그 순간 영국군이 발포하기 시작했어. 고모는 사격이라고 소리쳤어. 43명의 소총과 2개의 브렌 기관총이 독일 보병에게 발포했어. 탱크들 사이에 노출된. 탱크들은 멈춰 있었고 보병들은 엄폐물이 없었어. 영국군 사격이 그들 속으로 쏟아졌어. 독일 보병은 흩어졌어. 일부는 탱크 뒤로 숨으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도로에서 도망쳤어. 몇몇은 방역하려고 했지만 해지로 뒤에 영국군을 볼 수 없었어. 탱크들은 주포로 쏘려고 했지만 포탑이 움직이지 않았어. 선두 탱크들은 조준할 수 없었어. 그들의 주포는 앞을 가리키고 있었고 영국군은 옆에 있었거든. 후방 탱크들은 쏠 수 있었지만 목표물을 볼 수 없었어. 해지로가 영국군 위치를 숨겼어. 혼란 속에서 독일군 대대 사령관이 결정을 내렸어. 완전 철수. 독일군 철수는 재앙이었어.
탱크들은 좁은 도로에서 돌 수가 없었어. 운전사들은 후진하려고 했지만 뒤에 다른 탱크들이 있었거든. 일부 탱크들은 해지로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나무와 흙제방이 너무 두꺼웠어. 영국군은 계속 발포했어. 그들은 탱크를 파괴할 수 없었지만 소총총알은 타이거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거든. 독일 보병을 학살했어. SS 병사들은 엄폐물을 찾으려고 도로에서 도망쳤어. 일부는 들판으로 달렸어.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탱크들 뒤에 숨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멈춰서 항복했어. 20분 후 독일군 대대사령관은 5대의 탱크를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 완전히 작동 불능. 세대는 더 손상됐어. 포탑이 작동하지 않거나 통신이 두절됐지. 그리고 약 80명의 보병이 죽거나 다쳤어. 그는 완전 철수를 명령했어. 남은 탱크들 약 22대은 천천히 후진했어. 일부는 도로를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해지로 주변을 우회했어. 보병들은 혼란스럽게 후퇴했어. 죽은 자와 부상자를 남겨두고. 1시간 후 도로는 조용했어. 고먼과 그의 병사들은 해지로 뒤에서 나왔어.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 그들은 막 SS 기갑 대대 전체를 막았거든. 43명의 남자가 대전 차프 없이 와이어 케이블과 나무 기둥만으로. 톰슨 대위가 고먼에게 걸어왔어.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어. 그런 다음 그가 말했어. 중위, 그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멍청한 것이었어. 고먼은 고개를 끄덕였어. 네, 대위님. 그리고 그건 또한 내가 본 것 중 가장 똑똑한 것이기도 했어. 방금 우리 측면을 구했어. 영국군은 도로를 검사했어. 5대의 독일 탱크가 버려져 있었어. 3대의 타이거와 2대의 판터. 모두 케이블 손상으로. 포탑링이 왜곡됐거나 안테나가 파괴됐거나 트랙 시스템이 손상됐어. 병사들은 케이블을 검사했어. 4줄 모두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 긴장했고 나무 기둥에 고정돼 있었지. 일부 부분은 피와 금속 조각으로 더러워져 있었어. 이게 효과가 있었어. 한 병사가 말했어. 진짜로 효과가 있었어. 영국군 사상자는 3명이 부상당했어. 독일 보병 사격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어. 독일군 사상자 약 80명의 보병이 죽거나 부상당했어. 5대의 탱크가 파괴됐어. 3대가 더 손상됐어. 그리고 전체 대대가 퇴각했어. 35분 동안. 2시간 안에 빌레르 보카주 근처 전체 영국군 부대가 고먼의 와이어 함정에 대해 알게 됐어. 다른 부대들이 지시를 요청했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는지. 고먼은 다음 3시간을 다른 중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는 데 보냈어. 와이어와 나무 기둥의 올바른 비율, 케이블을 설치하는 올바른 높이, 기둥을 고정하는 방법. 저녁까지 노르망디의 12개의 다른 영국군 위치에 와이어 함정이 설치됐어. 하지만 독일군도 배웠어. 그날 저녁 SS 사령관들은 회의를 했어. 그들은 빌레르 보카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 보이지 않는 무기가 탱크 포탑을 무력화시켰어. 어떤 종류의 케이블이나 와이어였어. 그들은 대응책을 개발했어. 탱크들은 이제 정찰 보병 앞에 천천히 전진할 거야. 보병들은 와이어 함정을 찾을 거야. 만약 발견되면 그들은 케이블을 자르거나 무력화시킬 거야. 이것은 독일군 전진을 느리게 만들었어. 모든 도로를 조심스럽게 수색해야 했거든. 모든 해지로를 점검해야 했어. 그리고 그 지연이 중요했어. 노르망디에서 모든 시간이 중요했거든.
연합군이 해변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추가 시간은 더 많은 부대가 상륙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 더 많은 보급품이 하역될 수 있었어. 더 많은 방어선이 구축될 수 있었어. 고먼의 와이어 함정은 SS 기갑대대를 하루 지연시켰어. 다른 위치에 다른 와이어 함정들이 다른 독일군 부대를 지연시켰어. 그 지연들이 축적됐어. 그리고 그것들은 차이를 만들었지. 6월 14일 저녁, 영국군 사단 지휘부는 보고서를 받았어. 임시 와이어 장애물 2, 여러 독일 기갑 부대를 지연시키거나 멈췄다고. 전술적 영향은 상당했어. 사단 사령관 소장 에드워드 벌링은 고먼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 6월 15일 아침 고먼은 사단 본부로 소환됐어. 그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 아마도 규칙 위반으로 문제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결국 그는 상급 부대의 허가 없이 즉석 장애물을 만들었거든. 소장 에드워드 벌링은 50대였고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싸웠던 경험 많은 장교였어.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여러 보고서가 앞에 펼쳐져 있었어. 고먼 중위, 벌링이 말했어. 앉으세요. 고먼은 앉았어. 그는 긴장했어. 벌링은 보고서 하나를 집어들었어. 어제 빌레르 보카주 근처에서 당신과 43명의 병사가 SS 기갑 대대를 막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각하. 대전차 푸 없이. 네, 각하. 와이어 케이블과 나무 기둥을 사용해서. 네, 각하. 벌링은 고먼을 한참 쳐다봤어. 그런 다음 그가 말했어. 누가 당신에게 그걸 시도하라고 허가했나요? 아무도요. 각하. 저는 그냥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야 했죠. 당신은 상급 부대에 보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통신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각하. 그리고 시간이 없었고요. 독일 탱크들이 5분 안에 우리 위치에 도달할 예정이었거든요. 벌링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또 다른 보고서를 집어들었어. 여기 독일군 대대 사령관의 무전 교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호정보부가 가로챘죠. 그는 알 수 없는 무기와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의 상급자는 그것이 새로운 영국 비밀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고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벌링은 미소 지었어. 중위, 당신은 와이어 케이블로 독일군을 속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떤 정교한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그냥 광산 장비예요. 네, 각하. 훌륭합니다. 벌링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 중위, 저는 당신의 방법을 전체 사단의 표준 전술로 만들 겁니다. 모든 보병 대대는 와이어 함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당신이 그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저요, 각하? 네. 당신이 그것을 발명했으니까요. 당신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틀 동안 고먼은 12개의 다른 대대의 장교들을 훈련시켰어. 그는 와이어 선택 방법, 기둥 배치 방법, 케이블 장력 조정 방법을 가르쳤어. 그는 또한 실수에 대해 경고했어. 케이블을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탱크가 그냥 밀어낼 겁니다. 너무 팽팽하게 하지 마세요. 즉시 끊어질 겁니다. 올바른 장력을 찾아야 합니다. 탱크가 치면 잡히지만 즉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장교들은 열심히 메모했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 어떻게 단순한 케이블이 60톤짜리 탱크를 멈출 수 있겠어? 하지만 빌레르 보카주의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어. 한 대위가 물었어. 독일군이 이제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들이 대응책을 개발하지 않을까요? 고먼은 고개를 끄덕였어. 이미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정찰 보병과 함께 천천히 전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요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느리게 만들었어요. 노르망디에서 매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었어. 연합군은 여전히 해변 주변의 작은 지역만 점령하고 있었어. 독일군이 빨리 방역하면 그들은 연합군을 바다로 밀어낼 수 있었어. 하지만 모든 지연, 와이어 함정, 공중 폭격, 해군 포격, 이 연합군에게 더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상륙시킬 시간을 주었지. 6월 20일까지 35개의 다른 영국군 위치에 와이어 함정이 설치됐어. 미국군도 그 방법에 대해 들었고 그들 자신의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어. 독일군은 적응했어. 그들은 특수절단 도구를 탱크에 부착했어. 포탑 앞쪽에 날카로운 칼날로 케이블을 자를 수 있도록. 일부 부대는 화염방사기를 사용해서 해지로를 태우고 숨겨진 케이블을 드러냈어. 하지만 이 모든 대응책은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시간이 전부였지. 7월 초까지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상륙시켰어. 독일군은 더 이상 그들을 바다로 밀어낼 수 없었어. 해변 진지는 안전했어. 고먼의 와이어 함정이 혼자서 이것을 이루지는 않았어. 수천 개의 작은 행동들이 수천 명의 병사들의 노르망디 전투에 기여했지. 하지만 고먼의 발명은 중요한 순간에 차이를 만들었어. 그것은 치명적인 첫 주 동안 독일 기갑 부대를 지연시켰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병사들에게 교훈을 가르쳤어.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불가능한 문제들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영국군 전술교범은 6개월 안에 업데이트됐어. 새로운 섹션이 추가됐어. 임시 대전차 장애물, 야전 즉석. 그것은 와이어, 케이블, 기둥을 사용해서 탱크 전진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방법을 설명했어.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 이 방법은 1944년 6월 노르망디에서 고먼 중위에 의해 개발됐으며 상당한 전술적 성공을 보였다. 하지만 고먼 자신은 결코 인정을 구하지 않았어. 전쟁 특파원이 1944년 7월에 고먼을 인터뷰하려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어. 인터뷰할 게 없어요. 고먼이 말했어. 저는 그냥 케이블을 도로에 놓았을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나와 함께 달렸던 남자들이에요. 그들이 탱크를 향해 달렸을 때 말이죠. 그들이 진짜 영웅들이에요. 특파원은 고집했어. 하지만 당신이 그 방법을 발명했잖아요. 당신이... 아니요, 고먼이 끊었어. 저는 제 아버지가 광산에서 했던 걸 기억했을 뿐이에요. 그게 발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억이에요. 특파원은 포기하고 떠났어. 하지만 이야기는 어쨌든 퍼졌어. 병사들은 이야기했거든. 와이어 함정 남자에 대해, 케이블로 탱크를 멈춘 웨일스 중위에 대해. 고먼은 그 관심이 불편했어. 그는 노르망디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용감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 그의 일은 특별하지 않았어. 그냥 더 눈에 띄었을 뿐이지. 그는 계속 그의 소대를 이끌었어. 6월부터 8월까지 그들은 프랑스 시골을 가로질러 싸웠어. 해지로 전투, 작은 마을들, 강 건너편, 느리고 피비린내 나는 전진. 고먼은 8월 7일에 부상당했어. 독일 포탄 파편이 그의 다리를 쳤거든. 그는 영국으로 후송됐어. 수술을 받고 그리고 회복했지. 그는 1945년 2월에 그의 부대로 돌아왔어. 전쟁은 독일로 옮겨가 있었어. 연합군은 라인강을 향해 밀고 있었지. 고먼은 1945년 5월 8일 브이이다에 독일에 있었어.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23살이었고 4년 동안 복무했고 2번의 전투 캠페인에서 싸웠고
그리고 살아남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 고먼의 원래 소대 43명 중 18명이 전쟁 중에 죽었어. 또 다른 12명이 부상당했어. 단 13명만이 다치지 않고 전쟁을 끝냈지. 고먼은 1945년 11월에 제대했어. 그는 웨일스로 돌아가서 광산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그리고 1947년에 결혼했어. 그는 세 자녀를 키웠고, 조용히 살았고, 그리고 그의 전쟁 경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 이웃들은 그가 전쟁에서 싸웠다는 걸 알았지만 세부 사항은 몰랐어.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 그의 자녀들조차도 전체 이야기를 몰랐어. 그들은 아버지가 노르망디에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가 부상당했다는 걸 알았고, 하지만 와이어 함정에 대해서는, 탱크들을 멈춘 것에 대해서는 그는 결코 말하지 않았어. 2008년 영국군 역사학자가 고먼을 찾았어. 역사학자 제임스 헨리 박사는 노르망디에서의 즉석 전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거든. 그는 전후 보고서에서 고먼의 이름을 찾았고 그를 인터뷰하고 싶었어. 고먼은 그때 86살이었어.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어. 그건 오래전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헨리 박사는 고집했어. 중위님, 당신의 방법은 수십 개의 독일 기갑 부대를 지연시켰어요. 그것은 노르망디 전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중요해요. 마침내 고먼은 동의했어. 그는 헨리 박사와 3시간 동안 앉아서 1914년 6월 13일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 헨리 박사는 메모를 했어. 인터뷰가 끝날 때 그는 물었어. 중위님, 당신은 결코 훈장을 받지 못했죠. 당신의 행동에 대해? 고먼은 고개를 저었어. 필요 없었어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43명의 병사와 함께 SS 기갑 대대 전체를 막았어요. 그것은 저는 케이블을 도로에 놓았어요. 고먼이 끊었어. 제 병사들이 탱크를 향해 달렸어요. 톰슨 대위가 제가 시도하도록 허락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헨리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이제 이해했어. 고먼은 결코 영웅이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았어. 그는 전우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꼈거든. 마치 그가 혼자 한 것처럼 인정받는 것이. 하지만 헨리 박사는 또한 알았어. 고먼의 이야기는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젊은 병사들을 위해서, 미래 장교들을 위해서, 불가능한 문제들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는 교훈을 위해서. 헨리 박사의 책 노르망디의 즉석 전술, 병사들의 혁신이 D-Day를 구한 방법은 2010년에 출판됐어. 한 장 전체가 고먼의 와이어 함정에 할애됐어. 그 장은 이렇게 결론지었어. 고먼 중위는 영국군 원칙을 구현했어. 모든 병사는 문제 해결사다. 불가능한 전술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는 광산 장비 원칙을 적용해서 효과적인 즉석 무기를 만들었어. 그의 해결책은 영국군 생명을 구했고 노르망디 전투에 기여했어. 고먼의 와이어 함정이 미친 더 넓은 영향은 단순히 전술적인 것을 넘어섰어. 그것은 군사교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보여줬거든. 최고의 전술들이 항상 참모대학이나 전쟁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때로는 그것들이 진흙 속 참회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병사들로부터 나오지. 영국군 참모대학은 1946년에 고먼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왜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 물리학은 간단했어. 케이블 장력, 금속 피로, 기계적 고장. 하지만 심리학이 더 흥미로웠어. 독일 탱크 승무원들은 와이어 함정을 만났을 때 그들의 탱크가 보이지 않는 무기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믿었어.
그들은 그것이 단순히 케이블이라는 걸 보지 못했거든. 그들은 정교한 영국 기술이라고 생각했어. 그 심리적 영향이 물리적 손상만큼이나 중요했어. 독일 사령관들은 모든 해지로 뒤에 숨겨진 무기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더 느리게 전진했어. 더 조심스럽게. 더 두려워하면서. 공포가 효과적인 무기였던 거야. 미국군도 주목했어. 미국 육군 공병대는 고먼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자체 버전을 개발했어. 그들은 그것을 필드 익스페디언트 안티탱크 와이어 옵스터클이라고 불렀어. 더 기술적인 이름이었지만 개념은 같았지. 한국전쟁 동안 미국 부대들은 북한 TI-34 탱크에 대항해서 와이어 장애물을 사용했어. 베트남 전쟁 동안 그것은 NBA 장갑 차량에 대항해 사용됐어. 매번 기본 원리는 같았어. 단순하고 효과적이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어. 현대 군대들은 여전히 이 개념을 가르쳐. 미국 해병대 보병 장교 과정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고먼의 와이어 함정을 포함해. 교훈은 무기나 전술에 관한 게 아니야. 그것은 사고방식에 관한 거지. 교관들은 젊은 장교들에게 가르쳐.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 포기하지 마라. 주변을 둘러봐라.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고먼의 이야기는 그 사고방식의 완벽한 예야. 그는 대전차포가 없었어. 표준교리는 그가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어. 그는 광산 장비를 기억했어. 그는 케이블을 봤어. 그는 연결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어. 기술적 측면도 연구됐어. 엔지니어들은 왜 케이블이 탱크 포탑링을 손상시켰는지 분석했어. 그들은 케이블 장력과 금속 강도에 대한 수학을 했어. 그들은 최적의 케이블 높이와 강역을 계산했어. 하지만 모든 기술적 분석이 중심 진실을 놓쳤어. 고먼은 수학을 하지 않았어.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 그는 직관을 따랐어. 그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시도했지. 때로는 그게 충분해.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보다 불완전한 해결책을 시도하는 것이 나아. 고먼은 2012년에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그의 부고는 웨일스 지역 신문에 실렸어. 그것은 그의 군 복무를 한 줄로만 언급했어. 존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영국군에서 복무했고 노르망디와 독일에서 싸웠다. 와이어 함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탱크들을 멈춘 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 그의 가족은 그가 원한 대로 개인적이고 조용하게 유지했지. 하지만 군사 역사가들은 기억해. 그들은 고먼의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전쟁은 무기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전쟁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이겨. 그리고 가끔 무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발명해야 할 때 이기지. 고먼은 영웅이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았어. 그는 그냥 자기 일을 한 병사였어.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와이어 케이블과 나무 기둥으로 SS 기갑 대대를 막은 것은 용기와 창의성의 본보기가 됐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것은 문제가 불가능해 보일 때도 누군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리고 그것은 가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케이블을 도로에 놓는 것 같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 고먼의 와이어 함정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은 아마도 가장 단순한 것일 거야. 불가능은 종종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
1944년 6월 13일 아침, 모든 사람이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43명의 병사들, 30대의 탱크들. 대전 차프 없음. 수학은 간단했어. 그들은 죽을 운명이었지. 하지만 고모는 수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다르게 생각했어. 그는 문제를 받고 도구를 받고 케이블, 기둥, 로프, 그리고 연결을 만들었어. 그리고 35분 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이것이 군대가 고몬의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는 이유야. 와이어 함정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특정 전술이야. 사고방식 때문이지. 그것은 보편적이야. 모든 병사, 모든 장교, 모든 리더는 고몬이 했던 것과 같은 순간에 직면할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불충분한 자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 그 순간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포기하거나 즉흥적으로 하거나. 고모는 즉흥적으로 했어.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지.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줘. 가장 효과적인 전술들은 종종 현장에서 나와 병사들이 실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면서. 참모 장교들은 나중에 그것들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해. 하지만 최초의 아이디어? 그것은 거의 항상 누군가 진흙 속에서, 총알 아래에서 뭔가를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와. 고몬의 와이어, 함정, 미국의 라인베커 방어, 독일의 블리츠크리그, 이스라엘의 기갑 전술.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됐어. 누군가 문제를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를 시도했지. 21세기에도 이 교훈은 여전히 관련이 있어. 현대 군대들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 드론, 정밀 유도 탄약, 위성 통신. 하지만 기술이 항상 답은 아니야. 때로는 답이 단순해. 케이블, 기둥, 창의성, 용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병사들은 이것을 배웠어. 그들은 IEAD에 대항해서, 저격수에 대항해서,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항해서 즉석 해결책을 만들었어. 그들은 고몬이 했던 것과 같은 원칙을 따랐어. 주변을 둘러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시도해봐. 영국군은 지금 노르망디에 고몬의 원래 위치에 작은 기념 명판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빌레르 보카주 근처 도로변에 있어.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1944년 6월 13일 고몬 중위와 43명의 영국 보병이 이곳에서 즉석 케이블 장애물을 사용해 SS 기갑 대대의 전진을 막았다. 그들의 창의성과 용기가 노르망디 전투에 기여했다. 단순하고 사실적이고 고몬이 원했을 방식이야. 하지만 그 명판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어. 불가능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것이 고몬의 유산이야. 와이어 함정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이지. 80년이 지난 지금 탱크들은 다르게 생겼어. 무기들이 바뀌었어. 전술들이 진화했어.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아.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마. 다르게 생각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그리고 뭔가를 시도해봐. 왜냐하면 1944년 6월 어느 날 아침, 웨일스의 22살 중위가 케이블과 기둥으로 불가능한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야. 14대의 탱크가 전진했어. 43명의 병사가 기다렸어. 케이블이 잡혔어. 그리고 35분 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어났어. 그것이 고몬의 교훈이야. 그것이 모든 병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야. 불가능은 그냥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다른 말일 뿐이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전장 혁신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보시려면 화면에 나오는 다른 비디오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